반유동이 낫습니까? 전유동이 낫습니까? 초보자분들이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낚시인들이 한마디씩 하면서 또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반유동이 빠르고 정확하니까 반유동이 낫지. 무슨 소리야? 전층을 다 노릴 수 있는 전유동이 낫지. 제가 정답을 말해 볼까요? 반유동 고수와 전유동 하수가 붙으면 반유동이 이기고, 전유동 고수와 반유동 하수가 붙으면 전유동이 이깁니다. 어떤 낚시법이든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위력이 달라집니다. 한 조법이 다른 조법보다 월등히 낫다면 두 개의 낚시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은 바다 찌낚시의 양대 산맥인 반유동과 전유동 두 낚시 기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반유동은 찌매듭이 있는 채비이고 전유동은 찌매듭이 없는 채비입니다. 반유동은 찌매듭으로 설정한 수심까지만 미끼가 내려가고, 전유동은 계속 원줄을 풀어주면 미끼가 무한정 바닥에 걸릴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반유동은 특정 수심을 타겟으로 잡아서 집중적으로 노리기에 유용한 낚시법입니다. 반면에 유형층이 자주 변하는 어종을 노리기엔 불리하죠. 그리고 전유동은 상중 하층을 폭넓게 탐색하면서 다양한 수심을 노리기에 좋은 낚시법입니다. 반면에 바닥층을 장시간 집중적으로 노리기에는 불리하죠. 기법의 난이도는 반유동이 쉽고 전유동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낚는 위력은 어떤 기법이 더 나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갈게요. 이 전유동과 반유동은 그 용어의 국적이 다릅니다. 전유동은 일본에서 80년대 말에 만든 용어지만 반유동은 한국에서 90년대 초에 만든 용어입니다. 일본에는 반유동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유동채비 또는 유동낚시라고 부릅니다. 전유동이라는 말은 일본의 구멍찌 제조업체인 찌리겐의 창립자 다나카 조신 씨가 지은 겁니다. 여기는 일화가 있어요. 다나카 대표가 하루는 낚시를 갔는데 그날따라 뱅에돔이 너무 잘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낚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보니까 어머, 깜빡 잊고 찌매듭을 안 했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미끼가 깊이 내려갔는데 거기에 많은 뱅에돔이 낚인 겁니다. 이거다. 여기서 응감을 얻은 다나카 대표는 전층을 유동하는 채비라는 뜻에서 전유동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45도 각도로 줄이 내려가는 전유동 전용 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매듭 없는 낚시법이 일본에서는 별 호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1997년 찌리겐 카탈로그 번역본인데, 여기 보면 구멍찌 낚시 3대 채비로 고정채비, 유동채비, 이동채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유동 채비는 없습니다. 이 회사 사장이 고안한 채비인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일본 낚시인들은 전유동을 그닥 즐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낚시를 좋아하는 일본인들 성향에 대충 깔아앉아서 애매하게 노리는 전유동이 안 맞는 거죠. 오히려 전유동은 바다 건너 대한민국 제주도에 와서 빛을 발합니다. 성산포의 현봉훈 씨를 비롯한 당시 20대의 젊은 고수들이 우도, 범섬, 습섬의 직벽에서 전유동으로 깊이 깔아앉아서 대물 뱅에돔을 막 낚아낸 거죠. 제주도를 휩쓴 전유동 낚시는 제주도로 원정을 간 수도권 낚시인들에게 전파되면서 서울 경기 지역에도 전유동 애호가가 꽤 생기게 됩니다. 이때가 90년대 초의 일이죠. 하지만 그때 바다낚시의 본고장인 부산, 경남과 대구에서는 찌매듭이 있는 유동채비를 사용했고, 전유동과 구별하기 위해서 반유동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것은 마치 그 긴 꼬리 뱅에돔이 등장하면서 뱅에돔을 일반 뱅에돔이라 부르게 된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90년대의 구멍찌 낚시는 제주도의 전유동과 경상도의 반유동으로 구분되어서 각자의 양식으로 발전되었고, 2000년대에 접어들자 부산을 중심으로 이 전청 낚시 붐이 일면서 경상도 쪽에도 전유동 낚시 인구가 확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유동이 맞냐, 전청조법이 맞냐는 논쟁이 붙기도 했는데 둘 다 같은 낚시입니다. 97년에 찌리겐에서 전유동이라는 이름을 상표 등록했고, 또 99년에는 기자쿠라에서 전청조법이라는 이름을 상표 등록한 겁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일 뿐 다 같은 콜라인 거죠. 다만 기자쿠라는 찌리겐과 달리 구멍찌보다 기울찌를 주력 상품으로 홍보했고, 그 덕분에 한국 시장에서 크게 신장했습니다. 그 때문에 기울찌를 쓰면 전청낚시, 구멍찌를 쓰면 전유동 낚시 이렇게 구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울찌도 찌리겐에서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유동과 전유동은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유동 채비의 장점은 첫째, 목표 수심을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노릴 수 있다. 반유동의 가장 큰 장점이죠. 중층이든 바닥이든 일단 입질 수심만 찾아내면 그 수심에 고정해서 연타로 입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전속결을 요하는 토너먼트에서는 선수들이 대부분 반유동 채비를 씁니다. 초보자도 옆에서 찌미 수심만 맞춰주면 고수와 동일한 수심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용 채비도 보통 반유동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둘째, 급류와 강풍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반유동 채비는 무거운 봉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급류가 흐르거나 강풍이 불거나 자부를 뚫고 빨리 미끼를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유리합니다. 세 번째, 바닥에서 입질할 때 강하다. 감성돔은 바닥에서 1m 이상 잘 뜨지 않기 때문에 빨리 내려서 바닥층을 집중적으로 노릴 수 있는 반유동 채비가 유리합니다. 참돔도 그 조류가 너무 빠르거나 반대로 무조류일 때는 바닥에서 잘 안 뜨는데 그때도 반유동 채비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반유동의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미끼 움직임이 적어서 유혹 기능이 약하다. 반유동의 최대 단점이 조류가 정지한 상태에서는 미끼의 움직임도 정지한다는 겁니다. 물고기들은 정지한 물체보다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는 이 동체 시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미끼가 움직여줘야 입질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유동은 조류가 없어도 미끼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감성돔의 입질을 유도해낼 수 있지만은 반유동은 인위적으로 줄을 당겨서 미끼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입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공략 수심이 단조롭다. 반유동은 한 수심만 노리기 때문에 굴곡이 심하고 또 이렇게 수심 편차가 큰 포인트에서 골과 턱을 고루 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상어가 떠서 입질할 때는 그 수심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찌매듭의 위치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입질 수심을 찾아야 됩니다. 한편 반유동의 단점은 곧 전유동의 장점이 됩니다. 전유동 채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알 수 없는 입질 수심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 전유동 채비는 상층부터 하층까지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모든 수심층을 훑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상어의 입질 수심을 빨리 간파할 수가 있죠. 참돔이나 뱅에돔 같이 유형층 변화가 심한 고기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감성돔이 깊은 바닥에 웅크리고 있을 때도 반유동 채비는 감성돔의 그 위쪽을 지나가지만 전유동은 한 번쯤 감성돔 바로 코앞까지 파고들 수가 있는 거죠. 둘째, 미끼가 항상 움직이면서 입질을 유도한다. 전유동의 미끼는 잠시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조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천천히 내려가면서 움직이죠. 특히 바닥층에 근접하면은 인위적으로 줄을 당겨서 미끌림을 이제 방지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끼가 움직이면서 물고기의 빠른 입질을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밑밥에 잘 뜨는 상황에서 유리하다. 뱅에돔의 경우에는 밑밥에 반응하면 바닥에 있다가도 거의 2, 3m 수심의 상층까지 떠서 입질합니다. 또 벤자리, 부시리, 벤치, 상사리 같은 고기들도 밑밥에 잘 뜨는 고기들입니다. 이런 고기들을 노릴 때는 상층부터 천천히 내려가는 전유동 채비의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감성돔도 가을 시즌에는 잘 뜨기 때문에 그때도 전유동 채비가 잘 먹힙니다. 한편 전유동의 단점도 있죠. 첫째, 강풍과 급류에 약하다. 전유동은 가벼운 봉돌을 쓰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조류가 빠르게 흐르면 미끼를 깔아앉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류대 낚시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고 물고기가 바닥층에서 입질할 때도 불리합니다. 둘째, 숙달되기 전에는 이 미끌림을 피하기가 어렵다. 전유동 낚시는 찌매듭이 없기 때문에 바닥 근처까지 미끼가 내려가면 원줄을 잡아서 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뒷줄 견제라고 표현하는데 이 뒷줄 견제의 타이밍과 강도를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뒷줄을 너무 많이 이제 주어서 바닥에 걸리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견제를 해서 입질 수심까지 미끼가 못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죠. 저는 초보자분들에게 두 낚시법을 설명할 때 반유동은 자동차, 전유동은 오토바이에 곧잘 비유합니다. 자동차는 정지 상태로 있을 수 있지만 오토바이는 정지하면 넘어지죠. 그처럼 반유동은 뒷줄 조작을 안 해도 미끌림이 없지만 전유동은 뒷줄 조작을 멈추면 바로 미끌림이 생깁니다.
자동차는 큰 도로에서 안정감이 있고 오토바이는 좁은 길에서 기동력이 있죠. 그처럼 반유동 낚시는 큰 본류에서 안정되게 흘릴 수 있고 전유동 낚시는 와류대나 좁은 조경을 파고들기 편리합니다. 자동차는 비바람이 불어도 운행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는 그렇지 못하죠. 그처럼 반유동은 악천 후에 강하지만 전유동은 날씨가 좋아야만 빛을 발합니다. 자동차는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지만 오토바이는 주변 경관을 즐기면서 천천히 갈 수 있죠. 그처럼 이 반유동은 빨리 내리는 속공에 강하지만 전유동은 느린 지공으로 입질층을 넓게 훑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차와 오토바이에 비유하니까 두 조법의 차이를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죠. 만약에 반유동과 전유동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반유동을 골라야죠. 오토바이 없이는 살아도 차 없이는 못 살잖아요. 저는 구멍찌 낚시를 제주도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유동이 더 편하고 익숙합니다. 감성돔 낚시도 처음에는 전유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자도나 완도에서는 전유동이 잘 되는데 여수, 통영에서는 반유동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성돔 낚시는 반유동이 더 낫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굳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2001년 제가 월간 낚시 기자로 있을 때 한국 감성돔 제왕전이라는 1대1 릴레이 토너먼트를 기획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톱 프로 34명을 여러 단체와 조그업체의 추천을 통해 뽑아서 매월 1대1 데스매치를 해서 먼저 5연승을 거두는 선수에게 상금 2천만 원을 주는 경기였죠. 이 제왕전의 빅게임이 부산 박창수 프로와 제주 신초로 프로가 붙은 제1전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반유동 고수와 전유동 고수가 붙은 경기라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초로 씨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장이 신초로 씨의 홈그라운드인 추자도였거든요. 더구나 전유동이 잘 먹히는 따무레미의 얕은 여밭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 예측을 빗나갔습니다. 첫 고기는 신초로 씨가 낚은 51cm 감성돔이었고 두 번째 고기는 박창수 씨가 낚은 38cm 감성돔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기는 신초로 씨가 낚고 네 번째 고기는 박창수 씨가 낚았습니다. 그렇게 초반에는 시소 게임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밑밥이 쌓이기 시작하자 우열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먼 거리의 밑밥군에 정확히 이 채비를 던져서 7m 수심에 빠르게 가라앉힌 박창수 프로의 0.85 반유동 채비가 4마리의 감성돔을 연달아 낚아낸 동안에 먼 거리에서 미끼 하강 속도가 느려진 이 신철호 씨의 비전유동 채비는 한 마리를 추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6대3으로 박창수 프로가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역시 감성돔 낚시는 반유동이 우세하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반유동과 전유동을 반반씩 섞어서 사용합니다. 겨울에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주로 반유동 낚시를 하고 여름과 가을철에 참돔,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반유동과 전유동을 섞어서 합니다. 비율로 따져보니까 대략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저는 초보자분들이 채비를 물어오면 이런 비율로 추천해 드립니다. 감성돔 낚시를 주로 하시면 반유동 채비, 뱅에돔 낚시를 주로 하시면 전유동 채비를 권해드리고 참돔 낚시나 돌돔 찌낚시는 조류가 빠를 때는 반유동 채비, 조류가 느릴 때는 전유동 채비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구멍찌 낚시의 제1대상 어종은 감성돔이겠죠. 그래서 반유동부터 먼저 익히시고 전유동은 틈틈이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유동을 하시려면 감성돔이 깊이 노는 겨울보다 밑밥에 잘 뜨는 가을에 하시는 게 좋고 여름 참돔 시즌에 연습하면 이 전유동의 감을 더 빨리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종에 상관없이 강풍과 급류 같은 악조건에서는 반유동 낚시를 하세요. 뱅에돔 낚시 하시는 분들은 뱅에돔은 반유동이 안 낚이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철에 마라도나 가파도에서 폭풍이 불 때는 2호찌 반유동 채비가 전유동 채비보다 훨씬 입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자도나 관탈도에서 긴꼬리 뱅에돔 본류 낚시를 할 때도 1호찌 반유동 채비가 상당히 잘 듣습니다. 일본의 뱅에돔 낚시 프로들도 본류에서는 1호 반유동 채비를 즐겨 사용합니다. 다만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깊이 내리시면 안 됩니다.
반유동을 하더라도 4 내지 5m 수심만 노려야 뱅에돔을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반유동부터 익혀야 하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전유동 낚시는 어지간한 고수가 아니면 지금 내 미끼가 몇 미터 수심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질을 받거나 미끌림이 생겨도 정확한 수심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즉 초보자에게 꼭 필요한 입질 수심 파악과 물속 지형 파악 훈련을 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초보자 때는 꼭 반유동으로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간혹 겉멋에 빠져서 초보자 때부터 전유동 낚시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반유동에 기초가 없는 전유동 낚시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둘째, 구멍찌 선택 요령을 익힐 수 있다. 반유동 낚시는 수심별로 다양한 부리에게 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찌가 필요하고 각 찌가 필요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전유동은 몇 개의 저부력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찌 선택이 단조로워집니다. 이렇게 처음 찌 낚시를 할 때는 반유동으로 기초를 닦고 반유동이 숙달되면 그 다음엔 전유동 낚시도 해봐야 됩니다. 전유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테크닉이 또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줄 조작이 섬세해진다. 반유동은 원줄을 대충 풀어도 이 찌매듭이 수심을 잡아줘서 낚시가 가능하지만 전유동은 원줄을 팽팽하게 관리해 주지 않으면 미끌림 탓에 채비를 무수히 뜯기게 됩니다. 원줄을 1m씩 때로는 50cm씩 정밀하게 풀어주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입질 예상 지점에서 뒷줄을 잡아서 이 채공 시간을 늘려주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뒷줄 관리 테크닉이 반유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향상됩니다. 둘째, 속조류 읽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전유동을 하면은 겉으로 보이는 이 겉조류와 다른 속조류의 흐름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조류가 복잡하게 뒤엉키는 와류지대에서 반유동 채비는 찌와 밑채비가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전유동은 찌는 왼쪽으로 밑채비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속조류의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밑밥과 미끼를 동조시키는 훈련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각각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반유동과 전유동을 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이 전유동 낚시의 맛을 들이면 반유동이 유리한 상황에서도 자꾸 전유동으로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반유동과 전유동을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비유했죠.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가 뭡니까? 스릴이잖아요. 차보다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라서 바이크를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으니까 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유동 채비가 더 효율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전유동 낚시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어떤 기법에도 물고기는 낚이니까요. 스릴이냐 효율성이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